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그 해결책으로 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푸는 이른바 그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2008년 말에 이 개인 거래용 전자화폐 시스템이란 9장짜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중앙은행은 화폐 가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걸 유지시킬 의무가 있는데 현재의 중앙은행이 보면은 이 달러를 막 찍어내서 스스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배경이었습니다. 이듬해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이 이때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0일이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ETF 상품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15년 만에 원래의 의미대로 그 화폐로서는 아니지만은 공식적인 자산으로 이제 인정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초에 이 비트코인은 기존의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그 금융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태어났지만 역설적으로 이 중앙은행의 초저금리와 또 양적 완화 이 정책 이 덕분에 살아남게 됐습니다. 2008년 비트코인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알려지기로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란 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름만 지금 알려져 있지 이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 또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사토시는 이 화폐가 아닌 이 자산으로서 살아남은 현재의 비트코인에 만족할지 말이죠.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기자 홍사원입니다. 겸손 멤버십 함께 갑시다. 기자 홍사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로 곧 뵙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거래가 법적으로 승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히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태민 건국대 경영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늘 유쾌하시고 아주 건장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대가 저 못지않게 아주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권거래소 SEC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공식 승인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약간 좀 어렵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그럼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일단 이게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데 그건? 투자 회사인데요. 자산운용회사. 예. 돈을 모아가지고 280억 정도 모아가지고 예. 비트코인을 대신 사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사고 파는 게 좀 부자연스럽죠. 예. 가입과 이제 탈퇴가 있을 텐데 이거를 증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고 파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주식처럼 그냥 증권사 가서 이제 사고 팔게 해달라. 그렇죠. 이제 원래는 이런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80억 달러를 모아갖고 이거를 이제 전환해 달라고 작년에 했다가 이제 승인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이제 고소를 하고요. 소송을 SEC가 하고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을 하고 미국 법원에서 SEC의 거절 사유가 변덕스럽고 자의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나온 그 성명서를 보면 예. 법원의 판결을 고려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승인해 주는 게 최선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SEC 위원들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승인이 됐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펀드들이 예. 이제 잘게 잘라져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을 지금처럼 사고 팔면 되는데 그게 네. 좀 불편하고 네. 그리고 또 그 복잡하니까 네. 펀드로다가 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우리 주식 사듯이 네. ETF로 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ETF를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여러 회사가 그거를 만들었고요. 어. 그 약간씩 프로그램이 다르고 예. 그것이 뉴욕 증시라든가 예. 아니면 나스닥에 상장이 됐죠. 그래서 거래가 첫날부터 활발하게 돼서요. 예. 지금 뉴스를 보면 그 바로 목요일에 지난주 예. 목요일에 하루 6조 원어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ETF가 네. 11개 회사가 그러니까 그 ETF 상품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6조 원어치가 6조 원어치가 네. 하루에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에서 6조 원 거래가 되면 굉장히 많은 건가요, 이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금 거래량은 넘어섰다 그러네요. 금 거래량은 바로. 네. 뭐 첫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네. ETF로 그러니까 그게 물론 주식시장에 네. 비트코인 자체가 그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네. ETF에 한 먼저 담아서 네. 간접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투자가 아니고 네. 비트코인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겁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간접적으로 투자시켜준 네. 걸 허용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가 매우 큽니다. 아,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CEO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예, 투자 자문사들이 관리하는 자금이 30조 달러입니다. 근데 30조 달러의 그 돈 뭉치가 예.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예, 굳이 하려면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편법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도 법인이 주식회사가 비트코인을 직접 못 사거든요. 살려면 이제 대표이사가 배임이나 횡령을 각오하고 사야 되는 거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이제 이것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이 됐기 때문에 예. 그 계좌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조 달러 어치의 자본에 이제 비트코인이 노출이 된 거죠. 30조 달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아. 이런 상품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연기금들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00억 달러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 그 30조 달러의 투자 자문사들이 관리하는 그 연기금들의 예. 1%가 300억 달러거든요. 예. 1%씩만 담아도 300억 달러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단 이건 미- 미국에서만 지금 허용된 미국입니다. 거죠? 네, 네. 미국에서만 허용된 네, 거면은 네. 미국의 금융시장에 네. 큰 변동이 있겠네 그러면은요. 그렇죠. 지금은 잘 사람들이 어. 이게 비트코인은 여전히 인식이 나쁘니까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공부하는 예. 이제 엘리트들이 늘어날 거고 예. 그럼 비트코인이 왜 꼭 필요한 자산인지를 깨닫게 될 예. 거니까 이제 많이 담깁니다. 예. 1% 이상 담길 거로 예. 보여져요. 그럼 주식시장이나 예. 이쪽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쪽에 그렇죠. 있던 투자단 돈이 이제 예. 비트코인은 펀드로도 ETF로도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부 옮겨지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 거고요. 뭐 예. 갑자기 포트폴리오를 뭐 10% 20% 올리진 않을 거고 예. 예, 일부 담겠죠. 일부 오히려 금 ETF하고 경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네. 비트코인이 이제 가상화폐가 디지털 금이라고 하니까 네. 현실 세계 진짜 금하고 이제 네. 경쟁을 할 거다 이게. 오히려 성격이 비슷하니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비트코인이 이긴다고 봅니다. 왜? 너무 단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금은 좋은 점이 있지만 예.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금은 확고부동한 가치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금은 굉장히 불편한 자산입니다. 예. 실제로 실물을 만지기도 어렵고 예. 만지고 싶어도 음. 그러나 비트코인은 본인들이 불편해서 그렇지 실물을 언제든지 인도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빛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단기 금융의 담보 자산으로서 최고죠 비트코인.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진짜 금보다 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이길 거다. 예, 효용성이 똑같습니다. 효용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금 ETF나 비트코인 ETF가 하는 역할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이자율에. 예, 그게 상관 자산들이에요. 예. 근데
안전자산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사실 그 정식 명칭이 비상관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든가 주식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일부 담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귀금속이나 그림이나 도자기를 좀 담거든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금이죠. 비트코인도 그 이자율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금하고 비슷하죠, 움직임이.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다. 네. 그거는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금값이야. 네. 금값이야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막 하루가 아니고 오전 오후에도 막 이렇게 막 그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네. 이게 무슨 어떻게 안전자산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안전자산이라는 의미가 이제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니고요. 예. 주식이나 채권하고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야지만 예. 전체 펀드가 좀 안전해지죠. 아. 그래서 그런 말이 붙은 거고요. 원래 공식 명칭은 상관관계가 낮다 그래서 비상관 자산입니다. 그런 거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네. 그 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있어도 안전하게 1억을 샀으면은 1억이 가치가 계속 그렇게 크게 막 변동하지 않고 있어야만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네. 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인식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 네. 공식적인 제도권 내에 네. 금이나 주식 같은 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해줘 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위험한 거 저희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은 왜 인정을 안 해줬는데 왜 갑자기 인정을 해줘 버린 거야? 아까 그 법원 판결 때문에? 그거만 갖고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가 마쿠에 뭐가 있을 겁니다. 예. 인정 안 해준 이유는 명시적으로는 예. 이제 투자자 보호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계속 거절해 왔거든요. 예. 한 수십 개의 그 ETF 신청이 있었는데 예. 다 거절했어요. 예. 그 이유는 비슷했어요.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 잡는데요. 예. 첫 번째 누가 발행자인지 모른다. 아까 발행자가 바자님께서 이렇게 예. 설명했듯이 예. 주체도 모르는 걸 그렇지.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예. 두 번째가 이제 세력이 움직일 수 있다. 예. 그다음 미국 바깥에서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게 중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예. 뭐 이런 이유로 투자자 소비자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거절 사유였는데 예. 그거는 이제 5년 전, 7년 전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이유는 SEC 당신들 때문이야. 왜냐하면 SEC가 만약에 승인을 해주면 예. 제도권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작전이 불가능해진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게리 겐슬러의 성명서에도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가 그 증권위원회 위원장의 예. 성명서에도 보면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 예.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SNS나 이런 걸 활용해 갖고 이렇게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감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미국의 증권 조작이나 이런 거 굉장히 엄하게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실제로 무혐의로 나오게 되더라도 혐의가 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거든요. 예. 이제 함부로 이제 비트코인은 뭐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는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홍 반장님이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날 ETF 가격이 떨어졌어. 그게 우연이다 할지라도 이제 집단 소송이 들어오는 거죠. 나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이제 아직 차단되어 있고 우리가 한국말로 하니까 막 당분간은 마음대로 떠들어도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비트코인을 막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예, 예. 막 이거 버블이다, 뭐 쥐약이다. 그렇죠. 찰리 멍거는 쥐약이라 그랬어요. 돌아가신 찰리 멍거는. 예. 예, 그리고 뭐 빌 게이츠는 나 같으면 쇼치겠다 뭐 이러고 예. 불과 얼마 전에도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예. 내가 정부라면 비트코인 당장 금지한다. 이런 말 못 하는 거죠.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말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런 말 다음 날 떨어졌어 가격이. 예. 그럼 가격 조작에 해당합니다. 건다 이거죠. 네. 오늘 방송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겠어. 근데 이게 15년 저희가 이게 있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네.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트코인 저 같은 사람은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는데 비트코이너들이 이게 턱시도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뭐에 턱시도를? 비트코인이 턱시도를 입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미국 동부가 좀 되게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예. 양복도 아니고 턱시도를 입어야지 파티에 가니까. 예. 그런 은행들이니까. 예. 그래서 비트코인 턱시도를 입었다는 건데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승인하고 다음 날부터 저는 집에서 주로 작업을 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뭘 서비스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때 10년 동안 전 비트코인 발견 10년 동안 예. 아내한테 무시를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이제 제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비트코인 돈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일종의 잡것이죠, 잡것. 네. 하면 안 되는 거. 암흑가에. 네. 근데 우리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내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미국에서 ETF를 승인하니까 이게 뭔가 중요한 거구나. 아, 집에서까지 대우가 달라지더라.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미국에서 어쨌든 이걸 제도권 내 자산으로다가 인정을 해줬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그 정부 기관이 공공이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요. 이번 성명서에서 되게 이례적인 문장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예.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고민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이 상품을 인정해 줬다고 해서 예. 비트코인을 승인한 거 아니다. 비트코인은 금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금 같은 상품적 가치가 없고 예. 자금 세탁, 예. 테러 자금, 그다음에 여전히. 랜섬웨어에 쓰인다. 이렇게. 여전히. 예, 마지막 문장이 그거였어요. 되게 이게 재밌는 현상인 거죠. 부동산 관련한 파생 금융 상품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부동산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거 참 이게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고심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심이 압력을 받았겠죠. 압박감 속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예.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면상의 법원의 결정 때문에 단순하게 승인한 건 아니에요. 막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본인마저도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끝까지 했겠죠. 근데 이번에 승인을 안 해줬으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이 막 줄소송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SEC로서는 마땅한 논리를 개발했어야 되는데 예. 마땅한 논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소송을 당한다는 거야? 아까 말한 그런 대로 11개 회사.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주냐?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본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두 개를 승인하고 나머지를 드랍할 수도 있었어요.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른데 일괄 다 승인을 해버렸잖아요. 신청한 11개 기관들 다 승인해줬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선점 효과 때문에 하루나 일주일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 손실이 엄청나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SEC에 대한 소송으로 걸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성명서에서도 우리 SEC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해서 11개를 다 그냥 한꺼번에 해준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이게 법원 파견 막후에서 뭐 그 일어났던 일이라는 게 대강 뭘 말을 막후에서 뭐 치고 받았나? 뭐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나와서 홍 방장님하고 이제 열심히 얘기했던 건데 첫 번째 블랙럭의 레리 핑크 CEO의 그 블랙럭은 이제 자산운용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아니라 사실은 블랙럭의 신청 때문에 이게 화제였던 거죠. 블랙락은 민주당 현재 집권 여당의 최대 후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정치적 판단을 할 거라고 우리는 다 기대했었고요. 반장님이 놀라셨죠? 사실 솔직히 이거 했다니까. ETF 승인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야 미국이 아니 먼저 말씀해 보세요. 내가 놀랬던 이유가 원래 미국이 제일 비트코인 반대했던 나라잖아요. 비트코인 저거는 블랙머니야. 뇌물로나 쓰는 거지. 저게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핍박하고 쥐어 박은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저걸 왜 승인해 줬을까? 그게 궁금했거든. 아마 업계 바깥에 있는 분들은 당일날 되게 놀라시고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달 전부터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흐름이 쭉 있는데 블랙럭이 났으니까 게리 겐슬러가 정치적 판단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랙럭의 CEO가 2년 전에 3년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거 자금 세탁의 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톤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심지어는 모든 통화를 앞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통화를 뭐라고요? 앞설 거다. 앞설 거다. 영어 표현으로 트랜센드라는 초월할 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강한 표현을 썼어요. 레리 핑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꾼 그 배경을 보면 레리 핑크가 엄청난 그 문의를 받았다고 해요. 슈퍼 리치들이 이거 비트코인 우리도 접근하게 해줘라는 그 수요가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꼽는 한 가지 이유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지난해 이제 반장님하고 얘기했던 북한 이슈 KBS에서? 같은 겁니다. 북한 이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명서에도 나오는데 이 자금 세탁을 왜 굳이 마지막 그 승인해주면서 축하해주면 좋을 텐데 마지막에 자금 세탁의 도구가 이렇게 넣었다는 게 저는 우연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반장님 말씀이 맞아요.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을 싫어합니다. 규제 바깥에 있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을 계속 규제 바깥에 놔두면 나중에는 감당을 못합니다.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품어야 돼요. 규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감시가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게 더 투명하게 감시가 됩니다. 예. 그건 비트코인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우 투명하거든요. 예. 영장이 필요 없어요.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다만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를 뿐이죠. 근데 ETF를 담게 되면 일부가 누구 건지 알잖아요. 예. 그럼 이것과 연결된 것들도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묻으면 이론적으로. 말이 약간 좀 지금 그 좀 어려운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만 들어갈게요. 아니 제가 요거는 좀 물어볼게요. 네. 그거는 원래 그런데 네. 비트코인을 개발한 아까 네. 그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친구도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서 화폐가 거기서 컨트롤하니까 이게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어떤 한 그 제도권에서 벗어나자는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다 같이 믿는 화폐를 우리들의 화폐를 정의로운 화폐를 만들자라고 해서 출발한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으로 지금 알아서 들어간 거잖아, 그냥. 그렇습니다. 좀 역수 아이러니인데 그거는. 대단하시네요, 통찰력. 왜 그러냐면 제가 예. 만약에 비트코인 근본주의자라면 예. 그런 철학을 내면한 근본주의자라면 예. 지금 통곡해야 됩니다. 그렇지. 비트코인은 끝났다. 어. 그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예. 이거 이제 비트코인의 타락의 완전히 그렇지. 징조다, 출발이다 이렇게 말해요. 타협했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하니까. 어. 제도권에 들어가야지 제대로 이제 어. 대접을 받으니까 좋아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 통제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통제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게 딴 생각을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네. 화폐로 달러를 대체하자고 지금 세계 통화를 만들자고 창시가 된 거였잖아요. 네, 그렇게 기대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펄쩍펄쩍 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러를 없애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는 잘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는 저거 뇌물에나 쓰는 거야. 블랙머니야. 지하 세계의 돈이야라고 핍박을 없애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은 네. 저게 그냥 자산으로서 금 같은 네. 자산으로서만 이렇게 네. 사고 팔고 하지 네. 달러를 넘보지는 않겠구나. 네. 그래서 제도권 안에 통제해둬야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미국 정부가 가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줬다. 네네. 가격 통제도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많이 가지게 되면 금융기관. 그래요. 그건 오 교수님의 어쨌든 생각이시고 그걸 뭐 미국 맞습니다. 증권위원회에서 뭐 발표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내가 이번에 어쨌든 이거 하면서 해프닝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게 가장 사람들이 좀 의심하는 게 네. 비트코인이 저게 달러나 뭐 이런 그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내가 그 안전하다는 믿을 수 있다는 그걸 정부가 공공이 보증해 주니까 저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건데 네. 비트코인이 저게 가능하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진짜 좀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발표하기 승인하기 바로 전날 네. 그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 트위터에 승인이 됐다 했는데 네. 그게 보니까 해커들이 해킹해서 네. 승인도 안 했는데 네. 했다고 이제 네. 했다고 또 이 증권위원회에서 그래서 바로 그냥 또 네. 그거 우리가 승인해 준 거 아니다. 해커들이 들어온 네. 거다. 네. 이러니 이거 믿을 수가 있겠냐 더더군다나. 그건 비트코인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아니, 어쨌든- 트위터의 문제죠. 어쨌든 비트코인 관련돼서 증권위원회가 해킹을 당해 갖고서는 그런 거잖아요. 증권위원회가 해킹 당했다기보다는 이제 네. 그 트위터의 증권위원회 그 계좌가 해킹을 당한 거니까 그 계정 자체 예. 주인이 증권위원회. 사실 여기에 굉장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전날 예. 먼저 뉴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SEC 의장이라면 그러니까 전날 다 결정 났을 텐데. 하루 전날 나갔으면 그냥 그걸 해킹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책임도 추궁당하고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 그렇지. 일단 가격 조작에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전날 이거를 없었던 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다음날 승인 안 할 되나? 아니면 굉장히 내용이 다른가 했더니 다음날 봤더니 똑같아요 내용이. 거면서. 그래서 이거 뭐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 미국은 좀 다르구나 관료 제도가 그냥 해킹은 해킹이고 예. 이건 독립적으로 또 그게 그대로 나갔더라도 이렇게 그냥 발표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면 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하루 전날 시험해 봤다 뭐 누가?
아, 반응을? 예, 반응 시험 그런 음모론도 있고요. 증권위원회가? 예. 그리고 이게 네. 위원이 5명인데 2대 3으로 나왔어요. 게리 예. 겐슬러가 마지막에 캐스팅 보트로다가 승인으로 했다 예. 그러더라고요, 후문이. 예. 그러니까 이제 찬성 쪽에서 기정사실화 하려고 먼저 하루 냈다가 이제 알력 다툼이 아직 안 끝났다. 하루를 남겨놓고 예, 이런 예. 해석도 가능하고. 어, 진짜 해킹이 맞다면 굉장히 정직한 관료 제도고요. 뭐. 그 누가 해킹했는지 그 의도가 뭐였는지 지금 나온 건 없죠. 네,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나온 건 없고. 네. 그럼 지금 11개 그 비트코인 ETF 11개 자산운용사의 그 상품만 지금 상장이 된 거잖아요. 네네. 11개 상장됐으니 앞으로 수많은 이 자산운용사들이 네. 이 비트코인 이거 우리도 ETF 이거 상품 만들래서 상장시키겠네. 그럼 그거 다 상장 그럼 그럴 것 받아줘야겠네.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명서를 보면 네. 판단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더라고요. 판단하지 않는다. 네, 왜냐 판단해가지고 이제 법원한테 네. 패소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했는데 다른 걸 안 해줄 명분이 없죠. 예.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운용되는 방식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ETF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홍사원 자산운용사가 이 BTF 상품을 만들었어. 그럼 내가 BTF를 사서 샀다 팔았다 해서 그 얼마나 이걸 그 남겼느냐 이거로 다 그럼 이렇게 펀드 수익 그 가입자들한테 나눠주는 이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방식이 있어요. 여러 방식인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그냥 투자를 받은 것만큼 예. 사가지고 그걸 이제 그 가격을 그 지수 추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가격을 추종하면 이제 그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이득이 되는 거고 예. 그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가격에 시장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마 이건 저도 그 프로그램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이 홀더들한테 실제로 자산을 갖고 있는 기초자산 홀더들한테 청구하는 경우는 예. 계약이 만료됐을 때 청구하는 거고 예. 계약 만료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장에서 처분하겠죠. 조각 상품들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 판단했을 때, 예, 그러니까 원래 지수형 지수형 ETF라는 게 예. 그 주가를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그렇지. 예. 기초자산 담아놓고 이제 주가 지수가 오르면 이득이고 떨어지면 손실이 예, 나고 예. 그 안에서 자기네들 간에 세컨 시장에서 막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버스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발행자가 파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판매하는 거죠. 예. 세컨 시장에서. 그럼 이거 지금은 비트코인만 지금 그 허용이 된 거죠? 승인이 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수많은 그 코인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들은 그럼 아직 여기는 다른 코인들은 그러면 이 법원에 뭐 소송을 걸거나 증권위원회 이거 우리도 승인해줘 하고 신청을 안 냈어요 그러면은? 아니요. 이더리움부터 시작을 해서 냈죠. 수도 없이 많이 네, 냈구만. 이제 그렇겠지. 앞으로도 낼 거예요. 거기는 아직 승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됐죠. 그런데 네. 그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승인되고 나서 예. 비트코인 가격은 실제로 안 올랐어요.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뛰었거든요. 이더리움은 이제 가상화폐에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한 3분의 1쯤 됩니다. 예. 두 번째인데 이더리움이 5월 달에 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난대요. 예. 근데 뭐 연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이 당장의 이 결정의 수혜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라 이더리움 가격으로 반영됐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왜 다음은 이더리움이니까? 네, 그게 이게 결정되기 한 2주 전부터 계속 예.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승인된다고 비트코인 가격 오르지 않을 거야. 예. 왜냐하면 뉴스에 팔거든. 이런 그렇지. 예. 정보가 계속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지난해에 163%가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이. 예. 그런데 이더리움은 10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덜 오른 거죠. 그래서 예. 이더리움은 아직 기대감 때문에 더 상승폭이 있는 거라고 시장이 판단한 거고 예. 비트코인은 이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승인이 안 됐으면 엄청 떨어졌던 거죠. 예. 그럼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이 뭐 수백 개, 예. 수천 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들 다 그러면 이렇게 ETF로 만들어서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되면 뭐 완전 이번 성명서에도 만장만들 것 나왔는데 같은데? 예. 게리 겐슬러가 거기에 선을 걷어요. 비트코인하고 다른 건 다르다. 다른 거는 증권이다. 근데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가 이제 ETF의 승인의 논리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증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ETF 만들거든요. 예. 다만 이제 무허가 증권이라는 문제가 있죠. 예. 다른 코인들은 예. 그럼 이더리움도 그럼 다른 코인이잖아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SEC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증권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맥락에서는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라고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어쨌건
지난해 법원의 판결은 비트코인에 국한된 그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SEC가 다른 논리를 개발하지 않아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하고 왜 다른지만 논증을 해도 예. 소송에 가서 승산이 있다고 보면 아마 이번엔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처럼 생각 안 하고 시장은 반장님이 정확하게 이제 아픈 데를 찔렀는데 시장은 비트코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명분이 없다 거절할. 그러면 이제 저는 게리 겐슬러가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코인도 그렇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예. 소송 걸리겠네. 그렇죠. 그럼 이더리움까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됐어. 네. 제도권으로. 네. 이건 우리가 보증해 줄게. 네. 이더리움까지도 되는 거냐? 네. 아니면 이더리움 해주면은 뒤에 수많은 코인들이 다 그렇죠. 줄줄 따라올 거잖아요. 네, 네. 제가 만약 그 증권위원회 의장이라면은 네. 비트코인은 이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은 그래서 뭐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다 분류를 아예 그렇죠. 하잖아요. 네. 비트코인까지는 하도 성화가 심하니 여기까지는 그래 해줄게. 근데 다른 것까지도 다른 잡코인의 대표 주자는 이더리움 하나만 토해주면은 이거는 소송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전망이 되는지. 저도 반장님 쪽입니다. 그래요? 네. 비트코인만 해줄 거다. 네.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안 해준다. 이더리움은 시간을 더 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소송 가볼 것 같아요. SEC가 지더라도 예. 이더리움 비트코인하고 다르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성명서를 보면 비트코인을 안 해주면 소송에 또 가고 또 반드시 질 거라고 그런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더리움은 논리가 다르게. 이더리움은 무허가 증권으로 몰면 되거든요. 무허가 증권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처음에 투자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 주체가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았죠. 그러니까 주체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은 주체가 없지만은 주체가 투자 받은 적이 없죠. 예, 비트코인은. 예. 그 부분이 근본적인 차이가 나서 네.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지금 이게 그 미국에서는 이제 승인이 됐는데 네. 국내에서는 이게 지금 아직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ETF 신청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네. 미국 증권거래소 거래되는 상품인데 못 사게 했죠. 그러니까 이유는 그 비공식적인 이유가 이제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게 정확하다는 전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똑같습니다. 그 자본시장은 자본시장의 목적이 있는데 그 기업들에게 자본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시장인데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뭐 기업의 자본이 안 가는데 왜 이게 자본시장 법상의 금융자산이냐. 그래서 해당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봐도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거든요. ETF라는 것도 어쨌든 전통적인 ETF라는 건 주식을 이제 그 여러 가지 담는 거잖아요. 뭐 반도체 ETF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담아서. 근데 그건 어쨌든 다 주식들이잖아요. 주식들은 이 산업에 그 자금을 조달한다는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자금을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이제 생산한다라는 이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능이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비트코인 ETF는 거기 들어간다고 그 투자한다고 해서 그 어떤 산업 자금에 뭐 조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목적은 그냥 비트코인 자체 그 가격을 올리는 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다른 그 주식이나 증권의 고유의 역할, ETF의 역할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그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에서 기초자산을 삼을 수 있는 게 반드시 증권이나 채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상품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느냐는 건데 외국 통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의 외국 통화로 보면 얼마든지 유권 해석이 가능하고 저같이 이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봐라. 프로덕트로 누군가에게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그걸 설명하려면 이제 나를 밤을 새서 토론해야 되는데 뭐 자신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요. 증권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 논리를 논문까지 쓰면서 논증한 사람이 바로 나신 탈레브입니다. 그 블랙스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배당도 없고 무슨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제로가 될 거야라고 주장을 하죠. 논리적입니다. 그 논리가.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떤 산업자 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능이 전혀 없으니 이거는 그냥 그래서 버블이다, 거품이다라 막 그 말하잖아요.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리고 버블 옛날 튤립
투기하듯이 네. 그거밖에 더 있느냐. 네. 튤립은 그냥 그 튤립 자체 가격을 올리는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기능이 있는 기능이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건 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그거는 이제 ETF랑 무관하게 예. 비트코인 자체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내재 가치가 있죠. 근데 제 생각에 머릿속으로 예. 생각나는 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반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은 화폐를 건전하게 하는 하나의 제도죠.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게 없으면 그 화폐들은 서로 물타기를 하면서 원래 이제 달러를 물타기 하면 위안화도 물타기 해야 되거든요. 달러를 물타기해서 내렸는데 위안화가 안 내리면은 수출 경쟁력이 역전돼 갖고 예. 이게 중국이 수입을 해야 돼요, 미국 제품은. 예. 그래서 같이 물을 타요. 예. 그래서 그 엠번제 통화 문제라 그러는데 모두에 대해서 다 통화 가치를 내리면 티가 안 나요. 달러도 가치를 내렸고 원화도 예. 내렸으니까 예. 뭐 티가 안 나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 조금씩 다 자산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게 딱 있으면 이제 비트코인 대비한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바로 티가 나죠. 그러니까 제도로서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 가치가 없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예. 하나의 제도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걸 바꿨다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예.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예. 시민들이 폴란드로 넘어갔을 때 예. 몸에 지니고 갈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 종이 달러하고 예. 폴란드 돈하고 예. 그다음에 뭐 식량 조금인데 예. 외국에 있는 친척들이 다 비트코인하고 이 돈을 보내줬다니까요. 아. 전쟁 나면 우크라이나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그 폭탄하고 비행기 사야 되기 때문에 예. 개인들의 자산을 다 동결합니다. 예. 특히 외화 자산은 예. 금 같은 거 못 갖고 나가요. 그렇지. 근데 개인들이 그런 국제 정치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예.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자산이 그게 왜 가치가 없습니까? 블랙록 이번에 그런 건, ETF를 신청해가지고 판을 흔든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저랑 예.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어셋이다. 당신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구애받지 않는다. 예. 그게 가치가 없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치가 그런 있죠. 면의 가치. 근데 금융자산적으로는 가치가 매우 뛰어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예. 우리나라 금융위 관계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보시지만 예. 블랙록이나 이런 데가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죠. 연기금 같은 걸 관리하려면 예. 거의 의무적으로 예. 그 거시 경제 조작으로부터 상관성이 낮은 자산을 일부 담아야 돼요. 그래서 금도 담고 뭐 그림도 담고 그래요. 예.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비트코인의 이렇게 상관성을 추적해 보면 어쩔 때는 이제 주식시장 같이 가는데 예. 대체로 보면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매우 그 그림이나 이런 것과 달리 유동성이 뛰어나죠. 바로바로 시장에서 그렇지. 24시간 팔리니까.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일부 갖는 게 연기금 입장에서는 안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잠깐 그 생각이 나는데 남미 어느 나라 볼리비아였던가 어느 나라에서 엘살바도르였네요. 네. 거기서 이제 공용 화폐를 통용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했잖아요. 그건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통용화폐로 하고 있는데 많이 쓰지는 않죠. 아. 그러니까 원래 그냥 뭐 달러 쓰는 나라인데 예. 여태까지는 마이너스였다가 정부에서 좀 샀어요 비트코인을. 예. 최근에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서 욕을 좀 덜 먹고 있는 거죠. 거기선 그 아직도 그러니까 공용 화폐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비트코인을 쓰겠다. 예, 거기가 화산 자원이 있어요. 그 지력 발전이 가능한데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발전 시설이 있어야 그렇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재생 에너지 같은 이제 지력 발전도 일종의 재생 에너지니까 쓰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글로 이민을 가거나 뭐 이런 걸 대환영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1비트코인인가를 주면 엘살바도르 시민권을 얻을 수 있거나 하죠. 그래서 그런 관광 유치 뭐 이런 세계의 비트코인의 헤드쿼터로서 어떤 그런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위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관광 수익이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력 발전을 화산을 이용한 지력 발전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 전기가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채굴한다고 하잖아요. 뭐 거기까지 들어가면 난 진짜 모를 것 같고 워낙 복잡해 갖고 그 채굴하는 게 총 그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고 했잖아요. 2,100만 개인가? 네, 맞습니다. 지금 한 90%를 다 캐냈다며. 2천만 개 거의 나왔죠. 그럼 이제 100만 개만 더 캐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금방 이제 다 끝나겠네, 그러면. 그거 다 캐는데 120년 남았습니다. 그거 다 캐는데? 2천만 개 캐는데 지금 15년도 지금 몇 년이야? 15년 걸렸는데. 100만 개 캐는 거면은 뭐 몇 달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수학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이제 지수함수 수학을 알아야 되는데요. 어쨌건 반감이 되니까
처음에 4년 동안은 50개씩 나오다가 그 다음 4년 동안 25개씩, 그 다음에 예. 12.5개, 6.25개, 점점 그다음에 어려워지는 거구나. 네, 점점점 개수가 예. 줄죠. 점점 개수가 줄어서 그래서 몇 년간 캐내야 된다고요? 120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120년 동안. 그러면 2,100만 개가 다 캐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수학적인 거고요. 예. 앞으로 한 2, 30년 지나면 사실 새로 나오는 코인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 반감되니까 예. 2분의 1을 계속 해버리면 이제 5번만 더 반감되면 0.1개 미만으로 되죠. 그 채굴 양이. 예. 그 대신 이제 거래 수수료를 이제 가져가요, 채굴자들이. 채굴자들은 안 망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채굴자들은 안 망합니다. 나 그 부분은 지금 어렵죠, 이거 이해를 어렵죠. 못 하겠는데. 네, 어렵죠. 예. 이게 안 망한다는 것만 아시면 그래요? 돼요. 예. 그럼 시스템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 비트코인이. 그럼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역사를 이제 처음 이제 쭉 말했잖아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 그거 반발해서 태어난 거다. 그러는데 역설적으로 어쨌든 보면 지금 이 초저금리 상황 그리고 양적 완화 이렇게 달러를 많이 안 풀어서 그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해지지 않았으면은 비트코인이 살아남았겠느냐. 오히려 이것도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이러니는 아니고 원래 비트코인 목적에 부합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걸 원했던 움직임은 인터넷의 시작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예. 그들의 주장은 이제 달러를 비롯한 국가 화폐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타락의 한 증상이 이제 현대 화폐 이론에서는 이제 정부는 얼마든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화폐나 이런 건 중앙은행의 빚입니다. 근데 안 갚는 빚이죠. 그러니까 마구마구 찍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양적 완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거시경제학자에 들으면 다 놀랄 텐데 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무슨 그게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 입장에서는 계속 자신이 일부 자산으로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걸 만들 때 그 중앙은행의 이 무분별한 스스로 그 가치를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 무분별한 그 행동에 반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화폐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산으로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화폐로서는 죽은 거죠. 화폐로서는. 아니 그거야 이제 이창용 총재님의 이제 그 생각인 거고요. 당일날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는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 위험한 투자 자산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화폐가 되느냐의 논쟁은 끝났다. 화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화폐로 아직 가능성이 있는 그럼요. 거예요? 레리 핑크 회장도 인터내셔널 어셋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서술을 보면 모든 통화를 넘어설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 가지고 커피를 사 먹느냐 이런 질문은 이제 좀 그만하고 화폐가 뭐 꼭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 원화도 좋은데 뭐 비트코인 쓸 일은 없죠. 근데 우리가 국경이 없는 그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디지털 세계에 기축통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도 쓸 수 있고 페이스북에 쓸 수 있고 X 트위터에서 쓸 수 있고 싸이월드에 쓰고 리니지에서도 쓰는 엔소프트에서도 쓰는 그런 통화가 없잖아요. 디지털 월드가 다 있는데 이게 연결도 안 되어 있고 다 독립된 섬이지 않습니까? 각자 페이 무슨 페이 이런 거는 있고. 근데 이 디지털 세계가 이제 하나의 바다처럼 연결이 된다니까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리니지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자산을 싸이월드로 이제 소유권을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심리스니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음새 없는 그런 디지털 월드가 되었을 때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을 다 포함하는 국경이 없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쓸 통화가 없어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될 거다. 그 세계에서 비트코인은 강력한 담보물이죠. 담보물이기 때문에 통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통화. 그 통화로 디지털 세계에서의 통화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커피 사 먹거나 밥 사 먹을 때 쓰는 그 통화를 그거는 이제 힘들고 그 통화로 가능하다면 그 통화가 시장은 더 커질 수는 있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한참 다 현금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페이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 달러의 공식 가격하고 그 암시장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베네수엘라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외국한테 일을 하고 달러로다가 은행 계좌로 받으면 너무 손실이 큰 거예요. 정부가 베네수엘라 화폐로 바꿔주는데 그건 거의 의미가 없는 배춧잎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받았냐면 비트코인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네수엘라 코더한테 프로그래머한테 일 맡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상을 달러로 주면 그 사람 일 안 해요. 자기가 페이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으로 주면 일하거든요. 이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한 5년 7년 전에. 그런 경제권을 상상해 보시면 달러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달러는 은행망을 통해서 가고 은행망은 정부의 규제 아래 있기 때문에 차단당하거나 이제 나쁜 환율로다가 뜯기죠, 개인은. 아니 그래서 그런 디지털 세상의 디지털 세계에서의 그 통용되는 화폐, 기축 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 지금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요즘은 치중하고 미국도 이제 뛰어들었더라고요. 디지털 화폐, CBDC. CBDC. 그건 비트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현실 화폐를 디지털로 이제 만들어서 자유롭게 그런 가상 세계에서 페이처럼 주고받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가 훨씬 더 그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뭐 비트코인을 사용해 달러 CBDC를 사용하겠지 디지털 세계에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달러 CBDC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들기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돌파를 못 찾는 게 아니라 이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애써서 구축했던 세계 국제 통화 무역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전복시켜야 돼요. 달러를 만약에 우리가 막 받을 수 있어요. 중국의 국민들이 달러를 막 받아 자기 스마트폰으로. 그럼 위안화를 선택하겠어요? 달러를 선택하겠어요? 달러 선택하겠지. 그러면 국경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개별 국가가 케인즈적인 정책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국민들이 일단 자기 나라 돈을 써야 이자율하고 통화 정책이 먹히죠. 거시경제 조작이 안 돼요. 국민 국가들이. 그게 국경을 통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다른 나라 통화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통화 정책으로다 뭐 물가 정책이든 어떤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 그럼 그렇죠.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디지털 CBDC가 쉽지 않은 거다. 논의가 나오면 또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달러 CBDC는.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반박을 못 하겠네. 왜냐하면 그 CBDC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지금 중국도 이게 달러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고 비트코인은 이건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러시아도 요즘 뛰어들었어요. 디지털 루블. 여기 지금 전력하고 있다는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국경을 넘으니까는 통화 정책을 무너뜨린다 그 국가에. 그래서 쉽지 않은 거다. 뭐든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통화가 국경을 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요는 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달러는 확실히 수요가 있죠. 국경은 금방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케인즈하고 덱스터 화이트가 2차 대전 중에 만든 이 밑그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화폐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2차 대전 끝나고 금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축 통화 시스템을 만든 게 기축 통화가 달러가 세계 화폐가 아니잖아요. 무역 통화고 각 국가가 이제 그 외환은행을 통해 갖고 다 환전해서 수출업자도 달러를 벌지만 여기서는 원화로 월급 줘야 돼. 달러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때 케인즈는 달러로 하지 말고 방코르라는 세계화폐를 하나 만들자라고 했었잖아요. 지식이 너무 깊으시네요. 제가 서당계가 되다 보니까 3년 지나니까 많이 주워들었어. 그 방코르가 이제 SDR이 됐죠. 그렇지. 그래서 미국이 무슨 소리냐 편하게 그냥 달러로 합시다 우리.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 안 할게 나쁜 마음 안 먹을게 했는데 지금 보면 모든 나라가 달러에 이제 매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화폐가 그냥 무한대로 그 나라가 찍어내도 원래는 되는데 달러에만 안 묶여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달러에 묶여 있으니까 이게 무한대로 찍어내면 이게 사달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보면은 그 국내 이 가상자산 거래소도 종종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뉴스에도 종종 나옵니다. 뭐 살인 사건도 벌어졌고 뭐 폐지도 됐고.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거 내 돈을 믿고 이거 맡길 수가 있을까? 어쨌든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이런 시장은 해커들이 횡행하는 그 세상이잖아요. 내 돈이 한순간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 날아가는 걸 나는 또 알지도 못할 것 같아. 이거 믿을 수가 있을까? 내 돈이 안 날아간다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제가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비트코인 비슷한 거를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제가 만나는 분한테 드렸는데 딱 반장님 연배는 그냥 가만히 갖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 그게 비트코인의 원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 이하로는 다 해봐요,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고래라고 하는데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 15년 전에 10대, 20대였어요. 그들이 왜 많이 가졌냐면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약물,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 좀 약간 아나키스트들이죠. 마약할 수 있는 자유를 부르짖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거를 샀어요. 샀다가 이제 감옥을 한 번씩 갔다 왔고 형량거래를 통해 갖고 그리고 갑부가 됐죠.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많아봐야 30대예요. 근데 이들에게 이런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야지 반장님이 얘기하신. 근데 반장님 윗세대들은 너무 어렵죠. 아마 접근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 세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미국 동부 금융의 고객들은 일단 나이가 많아요. 그걸 부자고 이제 그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싶은데 암호키를 자기가 관리하고 뭐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들고. 그러니까 돈을 그냥 블랙록에 맡기는 거죠. 비트코인 사줘. 그래서 ETF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고래의 세대 교체 결혼합니다. 젊고 이제 모험적인 친구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철학을 위배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 아니야. 미국의 공룡들한테 다 잡혔어. 나갈 거고. 이제 비트코인이 달러의 대체제로 괜찮네. 달러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연방준비제도의 그 인플레이션 목표가 연 2%입니다. 연 2%를 복리로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35년마다 달러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게 이상적일 때. 근데 이상은 이상이죠. 늘 2% 이상입니다. 현실은. 지금도 뭐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 달러는 가지고 있는 대로 계속 잃어버리는데 가치가 훼손된다 이거죠. 다른 나라 돈은 달러에 대해서도 잃어버리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리치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뭐 슈퍼리치가 1,000억 이상의 자산가를 말하는데 1,000억을 다 담겠어요. 그러나 뭐 한 10억은 뭐 속는 셈치고 담아볼 수 있는데 그놈의 암호키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들이 많으시거든요. 왜 까먹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거. 그렇죠. 그리고 자기 치매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죽으면 제일 중요한 게 상속이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 상속자가 은행에 가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내가 갖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금덩어리를 못 찾는 거랑 똑같아요. 못 찾아요. 금덩어리 눈에 보이니까 어디 침대 청소하다가 왜 침대 밑에서 잔뜩 나오기도 하잖아요. 안 나와요, 비트코인은. 그게 제일 우려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암호키를 그냥 미리 그 아들 딸들한테 좀 알려주면 그러면 빼가겠죠. 미리 빼가니까 아들 딸들이.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블랙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미국이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도 비슷한 거 만들자고 하는 거를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못하겠지. 그렇죠. 당연히 뭐 시간 문제지. 한국에서도 뭐 당연히 미국에서 이거 허용됐는데 한국에서 못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왜냐하면 돈 많은 분들은 나이가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대를 보면 오히려 젊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감이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유연해요. 부자인 경우에. 그래요? 네. 그 의외네.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아이고 궁금한데. 제가 요새 많이 불려가요. 슈퍼리치들한테. 그럼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투자자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씩 웃으면서 다른 목적이라는 거죠. 다른 목적이 뭘까요? 탈세지 뭐. 탈세라기보다 상속이죠, 상속.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상속이 아니고. 아무튼. 세금 안 내고 그냥 상속해주는 그 목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다른 이유죠.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이제 전문가하고 해서 세무사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법 놓고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게 이제 방송이니까. 아니 여기는 뭐 유튜브라서 괜찮은데. 그런데 그래서 슈퍼리치들 부자 나이 드신 분들이 비트코인에서 유연해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림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암흑가의 돈, 지하의 돈이 많네. 물론 이제 케인즈의 세례를 받으신 이제 사회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케인즈적인 어떤 국가 관리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더 올바르다고 보는 분들은 비트코인 엄청 싫어합니다.
그게 그런 면도 그 면은 참 흥미진진하네. 네. 갑자기 관심이 확 가긴 가네요. 뭐 물론 내가 뭐 네. 물려받을 것도 없고 물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네. 자, 요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네.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막 한 6천만 원 뭐 안팎까지 막 그 올랐잖아요. 네네. 그 한 개에. 네. 처음에 그게 뭐 한 몇백 원 뭐 이거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15년 처음에는 뭐 전에는 영원이었죠. 영원이었지. 네. 아이 참 그때 좀 아니 반장님이 그때 마약을 하고 계셨으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한 1,000원 할 때 나 이거 잔딱 사둬야지 마약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자 그거 말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영원이었던 게 이렇게 6천만 원까지 올라왔던 거는 어쨌든 아까 그 역설적이지만은 이 초저금리 양적 완화가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이렇게 막 그 자산으로 변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사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네. 상당 기간 이제 양적 완화 초저금리 같은 거는 생각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고금리에 우리 양적 긴축이 계속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 펼 텐데 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그 가격, 네. 환산된 가격 이거 자체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좀 밝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성숙한 자산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살 사람들이 이미 다 산 상태라면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하고 상관성을 보면 의외로 마이너스여야 되잖아요. 달러하고. 근데 상관관계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올라간다는 전제는 맞지만 그 상관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살 사람이 다 산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 환경과 무관하게 살 사람이 다 살 때까지는 이게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가 있고 현재 시중에는 1,980만 개쯤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초기 고래들이 10,000개 이상씩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1개 이상 홀 비트코인이라고 그래서 딱 1비트코인을 말하는데 1개 이상 갖는 사람의 총 수는 100만 명이 채 안 되죠.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1개를 갖고 싶다면 100만 명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비트코인이란 장부 안에서는. 근데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열정이 있어요. 100만 명이라는 거는 한 개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 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개 이상 담긴 그 주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주소가 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러 사람이 한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래소 지갑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지갑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한 사람이 여러 지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1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주소가 바로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충 감안하면 뭐 100만 명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요? 1비트코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아니 근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아직 살 사람이 널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달러 가치하고 뭐 그런 통화 정책하고 연결이 그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살 사람이 널려 있어도 그 사람들이 어쨌든 달러든 원이든 돈이 소득이 충분해야 돈이 많아야만이 비트코인을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돈 자체가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득을 이제 하면 막 듣는 분들은 부자들이죠. 부자들은 그 영향을 거의 안 받죠. 조금씩 담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조금이거든요. 그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 수요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걸 뭐 예상하는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 뭐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의미가 크죠. 지금은 2024년이 아직 11개월 보름이 남았는데요. 근데 벽두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2024년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보셔야 맞죠. 누구는 뭐 비트코인 그래서 2억 올라간다고 뭐 그런 기사들도 있던데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물론 저는 2014년도 5월달에 한양대학에서 비트코인 50만 원을 때 강의할 때 비트코인 1억 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억이 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재밌고 어려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태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기자 홍사원이었습니다.